교환 두 번째, 성능 향상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오픈을 했습니다. 또는 통합 테스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슈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슈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성능 향상 가이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통 영역, 즉 개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 두 번째, 환경적인 서버 환경 세팅만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자, 메모리 관리 측면. 이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 환경 자체가 저희 투비소프트에서 만든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저희가 관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 환경이 웹브라우저에서 하다 보니 이 메모리 관리를 브라우저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메모리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영역이고요. 자, 해당 내용은 저희 투비소프트 고객 지원 홈페이지에서 성능 향상 가이드라고 하는 문서로 저희가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해당 문서를 토대로 교환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 JS 머지 컴프레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저희 넥사프로는 기본적으로 업무 화면을 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했을 때 제너레이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에 따른 이 JS 소스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돼서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진 결과물은 기본 제너레이트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로 형태를 변환을 해줬지만 소스들이 다 보여요. 또한 주석 처리, 화이트 스페이스가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간의 패킷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개발을 할 때에는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 패킹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디플로이에 패킹하는 작업을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주석 처리 다 날려주고요. 소스도 난독화 작업을 해주게 되면 패킷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고객사에서는 이러한 JS 머지나 컴프레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제너레이트된 소스를 웹서버에다 올려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 다운로드 받아야 될 파일도 많고 JS 파일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 구간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지 않으면 보통 초기에 어플리케이션이 기동이 될 때 첫 페이지가 뜨는 데까지 한 4초에서 길게는 6초 정도 속도가 걸린다고 하는 고객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쓰게 되면 보통 3초, 늦어도 3초 내로 다 끝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피들러 네트워크 구간에 패킷을 찍어보는 프로그램을 다시 제가 띄울 거고요. 이 상태에서 런치를 통해서 실행을 할 텐데 브라우저로 실행을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패킷을 다운로드 받는데 일단 기존 거 다 지우고요. 해시를 지운 상태에서 싹 지운 상태에서 초기에 넥사프로가 로딩이 될 때 몇 개의 파일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컴베이스, 컴프.js, grid.js에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쭉 받습니다. 그리고 넥사크로 엔진이 올라와요. 참고로 넥사크로에는 기본 엔진이 머지가 돼 있어요. 머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다운로드 받는 게 그나마 좀 줄어들었는데 넥사크로 17까지는 이 JS 파일들이 머지가 안 돼 있고 다 파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로딩되는 파일이 한 50개 정도 올라와요. 다운로드 받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지를 해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넥사크로 N은 머지가 돼 있지만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당연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모듈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듈수가 넥사크루가 처음에 기동이 될 때 올라오는 엔진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옆에 show JSON을 클릭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com.conf.js. 또 여기 edu.lib에는 edu.lib 밑에 com.conf.frame.js, util.js 이러한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파일들을 낱개로 다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을 가지고 기본 제너레이트 된 경로를 한번 가보면 기본 경로로 가보면 여기에 넥사크로 lib에 이게 엔진 라이브러리인데요. 컴포넌트에 자, JS 파일이 있고요. JSON 파일도 존재합니다. 또한 edu.lib 안에는 이 JS 파일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개수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한번 제가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개수를 줄여보겠습니다. 머지는 패킹을 해주는 거예요. 자, 디플로이에서 패키지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디플레이 패키지를 눌러주고요. 자, 우선 웹브라우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WRG로 운영한다라는 걸 가정해서 웹브라우저를 선택을 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옵션에서 자, 디플로이 제너레이트 JSON 머지. 자, 여기 CSS도 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머지를 해주고요. 이렇게 소스 컴프레스가 있는데요. 이 컴프레스는 어떠한 의미냐?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스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하나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된 게 보이죠? 이건 소스 컴프레스가 안 된 겁니다. 이 소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다 다운로드 받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컴프레스 옵션을 줍니다. 세 개를 다 체크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OK 누르고 패킹을 눌러줍니다. 자, 패킹이 완성되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경로로 들어갔을 때 제너레이트 소스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넥사크로 lib 엔진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에 자, edu lib 폴더 안에 다양한 JS들이 있었는데 그 JS들을 하나에 합쳐서 edu lib.js로 파일을 합쳐버린 거예요. 여러 개 JS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러면 실제 다운로드 받는 개수는 여기에 있는 개수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JS를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적은 개수량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또한 소스 자체도 열어보게 되면 다 이렇게 소스가 한 줄로 쭉 붙어서 난독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화이트 스페이스 주석 처리 다 지워주고 필요한 소스만 한 줄로 쭉 붙여줍니다. 또한 안에서 사용했던 함수명들도 내부적으로 싹 치환을 해줘요.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위에서 폼 소스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폼 소스도 열어보게 되면 여러 줄로 나왔던 이렇게 여러 줄로 나왔던 스크립트가 한 줄로 쭉 붙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 양도 훨씬 줄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 서버에다는 언더바 웹에서 만들어진 이 파일을 올려서 운영을 하셔야 로딩 성능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본 제너레이트 된 것만 올려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통합 테스트나 운영으로 들어갈 때는 이 공통을 담당하시는 한 분이 이거 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JS 머지 컴프레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해주셔야 돼요. 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매뉴얼에. 자, 디플로이에 패킹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은
넥사크로 엔진 모듈이 머지가 안 됐을 때 이 파일 개수가 여기 4번부터 39번까지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것을 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겠죠. 나는 다운로드 받는 개수는 기본적으로 모듈 개수만큼 만들어지는데 이거 받는 것도 나는 너무 많은 것 같다 할 때는 이 파일들을 다시 하나의 제이슨 파일로 머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 패킹 작업은 툴에서 하는 거예요. 툴에서. 그죠? 툴에서 패킹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담당자는 서버, 뭐 리눅스나 유닉스 담당자분들이 서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럴 때는 그분들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넥사크로는 기본적으로 이 디플로이 하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exe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넥사크로 deploy.ex 이것은 프로그램 파일 경로에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넥사크로 M부터는 자바 디플로이 버전도 나왔습니다. 17까지는 윈도우 넥사크로 디플로이.exe만 제공을 했지만 넥사크로 M부터는 자바 디플로이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넥사크로 디플로이.exe와 배치 파일, 이게 이제 그 자바 디플로이 모듈인데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C에 템프라고 하는 곳에 이 넥사클로 디플로이.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배치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C의 프로그램 파일지에 저는 32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32비트 경로에 가보게 되면 툴스의 넥사크로 디플로이.exe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을 이용해서 자, 프로젝트 -p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명 저 C의 템프에 edu 프로젝트 n이라고 하는 기본 과정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 소스예요. 해당 프로젝트 소스를 C의 템프의 리절트에다가 제너레이트 하겠다. 또한 디플로이도 여기서 줄 수가 있는데요. 디플로이 할 때는 기본 라이브러리 베이스 경로 지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여기다 떨궈주겠다. 그리고 옵션을 컴프레스 옵션을 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배치 파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리절트 디플로이와 자, 지우겠습니다. 리절트 제너레이트 쪽에 생성이 됩니다. 이미 생성해 놓은 거 지우고요. 제가 한번 배치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도수 상태에서 관리자 모드로 접근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넥사크로 점 배치 파일을 딱 실행하게 되면 쭉 제너레이트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아웃풋 창에 제너레이트 결과가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왔다고 하면 배치 파일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결과물이 만들어졌으면 자, 리절트 디플로이에 이렇게 경로가 나타나고요. 제너레이트 된 게 나타나고요. 또한 이곳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어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됐죠. 변환이 됐고 여기에는 기본 제너레이터. 하지만 위에 있는 C의 디플로이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는 파일이 컴프레스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형상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일반 개발자분들은 소스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최종 관리하시는 분들은 최종 소스를 한번 머지를 해야 되겠죠. 머지해서 툴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 배치 파일 등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젠킨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디플로이 과정을 자동화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environment.xml.j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에서 캐시 정보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죠. 캐시 정보는 여기에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 버전을 안 썼는데 체크 버전을 줬다고 하면 여기에 뭐 12.13, 1.01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만 옮기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님께서 여쭤보셨던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는 가능하면 툴에서 쓰는 걸 권해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배치 파일들을 이용해서 모듈화해서 쓰고 싶다 할 때는 디플로이를 수동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플로이에 넥사프로 디플로이.exe는 넥사프로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바 버전 모듈은 저희 고객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배포를 합니다. 받는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포트 페이지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에 가시게 되면 넥사프로엔에 다운로드 제품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PI가 있어요. 서버 API 제니 이 탭에서 맨 위에 있는 자, 넥사프로 디플로이 자바 버전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도움말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플로이 할 때 나는 컴프레스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옵션들도 하나하나 다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디플로이 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 파일, 특정한 파일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 특정한 파일, form_emp.xfdl만 한다든지 개별 파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전체 프로젝트를 한 번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배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파일만 하나하나 추가해서 파일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초기 로딩 JS 최적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JS 파일까지 최적화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개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넥사프로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듈 중에 뭐 단말기에 대한 API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 컴포넌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컴포넌트들은 사실 JS 파일들을 빼주시면 다운로드 받는 패킷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의 향상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꼭 우리는 0.0001초라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로딩 페이지 불필요한 거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초 접속 페이지 이미지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페이지 소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스타트 로딩 페이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진 index.html 프로젝트가 최초에 로딩이 될 때 index.html을 딱 선택하고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웹브라우저가 넥사프로에 대한 엔진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이 보입니다. 흰색이 보였다가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화면이 딱 보여주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첫 페이지를 딱 접속하는 순간 흰 페이지가 보이면서 중간에 여기 진행 중인 큐브 모양이 진행되는 게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즉 흰색으로 보이는 시간을 이미지로 대체해서 좀 보여주게 되면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래 기본은 실행을 했을 때 이 큐브 모양이 안 보여요. 흰색, 이 부분이 흰색으로 보였다가 이 투비소프트 화면이 딱 보여지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로딩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흰색으로만 보여주는 부분을 이미지 처리해 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처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 로딩 중, 여기 큐브 모양이 보였지만 뭐 여러분들은 로딩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딩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을 이 게시글에 써놓은 거예요.
이 게시글 태도로 하게 되면 로딩 페이지를 이미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넥사크로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index.html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이 페이지의 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 쭉 HTML을 파싱하다가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들을 로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넥사크로 엔진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때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붙지 않았는데 이 옵션을 주게 되면 디퍼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자, 이 옵션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도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체감적으로는 못 느끼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옵션 보게 되면 이 옵션은 이 제너레이트의 부트스트랩에 이 set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붙어져요. 제너레이트에 저는 얘를 지금 해제해 놓은 거예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가 됐을 때 디퍼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일 폴더 경로 갔을 때 index.html을 열면 이제 여기에 디퍼라고 하는 옵션이 붙습니다. 넥사크로 N은 디퍼 옵션을 붙여주세요. 자, 17은 i 브라우저 8부터 쓸 수 있었어요. 네, 넥사크로 N은 i10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최소 사양이. 이 디퍼 옵션 자체가 i10부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7 버전에서는 얘를 옵션을 기본으로 빼는 거고요. 넥사크로 N으로 할 때는 브라우저 자체가 10부터 시작하니까 디퍼 옵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HTML에 파싱하는 방법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큰 자료에서 원하는 정보만 가공하고 뽑아서 원하는 때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걸 파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그걸 떠나가지고요. 자, 일반적으로 디퍼라고 하는 옵션이 없을 때는 자, index.html을 딱 실행하게 되면 HTML을 쭉 파싱을 하다가 이 src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이 블로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고 얘를 실행한 다음에 나머지 HTML을 파싱을 하는 구조고요. 이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HTML 쭉 파싱을 하다가 이 src를 만나게 되면 블로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운로드는 별도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블로킹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파싱이 다 끝난 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킹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넥사 프로 N부터는 가능한 디포 옵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려서 생성했던 것은 디포 옵션 자체를 빼놨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것은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화면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저희 넥사크로 실행 환경은 NRE 환경, 전용 브라우저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W 환경, 웹 환경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뭐 NRE 환경으로 실행한다고 하면 뭐 화면 개수를 여러 개 막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WRE, 웹 브라우저로 실행할 때는 브라우저가 쓸 수 있는 메모리 한계가 있어요. i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1.5기가 메모리가 차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해요. 더 이상 화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띄울 때도 이 메모리 환경 안에서 쓸 수 있게 화면 개수를 제한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보통 프로젝트에서 띄우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경우는 10개 정도,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 정도 내에서 화면 개수를 띄워줍니다. MDI 환경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뜨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말씀드린 대로 화면이 움직이지 않거나 백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화면 껌뻑임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MDI 환경인 경우에는 최대 오픈창을 제한해야 됩니다. 뭐 5개에서 7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평균적인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화면의 이 난이도, 복합 정도 또는 복합성, 그 다음에 데이터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수를 제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로딩 페이지 단순화,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화면 띄우는데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거나 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막 가져온다든지 하게 되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최소화하는 게 답이겠죠. 자, 트레이스 모드. 자, 트레이스 모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로그를 찍는 겁니다, 로그. 자, 여러분들 디버깅 할 때 얼럿을 이용해서 디버깅 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로그를 찍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자, 보통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지워도 돼요. 하지만 로그가 계속 찍히고 있죠. 이 트레이스 로그가 실행될 때마다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트레이스만 한번 단어로 검색해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스크립트 라인이 나올 겁니다. 자, 내가 만든 스크립트도 아닌데 화면 하나하나 열어서 트레이스 문을 주석 처리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또는 그거 하나 소수 수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또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들은 선뜻 나서서 이 주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퍼포먼스의 퍼포먼스 바 로그 트레이스 로그.xfdal. 자, 밑에 퍼포먼스의 퍼포먼스 언더바 트레이스 로그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로그를 찍도록 해놨어요. 자, 저희가 로그를 찍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스코프를 이용해서 nexapro.getApplication.trace 찍는 방법이 있고 스코프 생략하고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킥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NRE 환경으로 실행을 하고 런을 누르게 되면 자, 로그를 찍었을 때 이거에 대한 로그 결과물이 아웃풋 창에 출력이 됩니다. 실제 실행 환경에서는 이게 파일로 떨어져요. 파일로. 자, 이것을 이번에는 이 스크립트 문장을 주석 처리 않고 로그가 출력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게 되면 인바이러먼트에 스크립트 영역이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는 스크립트를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이곳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립트 영역.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저는 위쪽에다 놓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을 건데요. 자, 이것을 주석을 해제한 상태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들 스크립트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이것도 19번째 라인도 주석을 한번 해제해 볼까요?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석 처리하겠지만 일단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작업했던 퍼포먼스 언더바 트레이스 로그 화면을 킥뷰로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한 상태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로그를 찍게 되면 이제는 얼럿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로그가 안 찍힐 거예요. 자, 이 스크립트는 방금 저희가 만든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럿이 동작을 한 거고요. 자, 이쪽 화면 스크립트가 타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얼럿도 주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로그가 찍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스크립트가 일괄적으로 싹 찍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로그 찍는 게 상당히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저희가 한 방법은 이 엔진 스크립트 어느 위치에는 이 스크립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동일한 이 함수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성이 되면 맨 마지막에 만나는 함수가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이 함수 자체를.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풀어서 작업을 하시고요. 개발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한 다음에 저장해 놓고 이때는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로그를 찍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운영 단계로 갔을 때는 얘를 다시 풀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로그를 찍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로그도 찍지 않고 성능에도 도움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오버라이딩에서 트레이스 로그를 해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뒤에 있는 소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선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뒤에서 로그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일 최적화입니다. 넥사크로 N 제품은 디자이너가 얼마나 디자인을 예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왼쪽 위에 보게 되면 그리드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인데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뭐 각 셀에 패딩까지 줘서 좀 디자인적으로 추가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드 데이터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밑에는 좀 더 과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00%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성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미지 사용하는 부분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공통함수 구성. 자,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실무 활용 교육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나는 실무 활용 교육을 들었다 하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진행을 했었죠. 넥사크로 N이 아니라 뭐 17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14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분밖에 안 들으셨네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 프로젝트 SI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무 활용 교육 정도는 반드시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소스에 보게 되면 여기 폼 언더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서비스에 자, 폼 언더바 스크립트 1번, 2번, 3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첫 프로젝트에서 신입 개발자분들이 많이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소스를 보게 되면 자, 쭉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폼이 로딩이 될 때 fn comm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른다고 하네요. 자, 함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트랜잭션 처리를 했습니다. 쭉 이렇게 스크립트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쭉 개발하다 보면 저장할 때 아마 특히 저장할 때 처리 로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장할 때 성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4번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할 때 이 널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널 처리해주는 로직을 this.fn is null이라고 하는 함수로 빼서 작업을 했습니다. 해당 함수는 fn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단에 fn is null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걸 불러서 쓰는 거죠. 즉 폼 언더바 스크립트 1은 아무런 외부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당 폼 파일 하나만 있으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폼 언더바 이즈 널처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공통으로 뺄 수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fn today 날짜 구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즈 널도 있고요. 자, 이러한 기능들은 해당 스크립트 1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2번, 3번 폼을 만들 때마다 항상 필요한 함수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폼을 만들게 되면 또 이 함수들을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이 폼 2번입니다. 자, 해당 폼은 라이브러리로 뺄 수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lib의 common, 그리드, util 형태로 다 빼놨어요. 자, 여기 lib의 common, 그리드, util 형태로 각각 성격에 맞게 자바스크립트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2번에서는 라이브러리가 LFN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라이브러리 파일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즉 lib의 util에 있는 이 정보를 갖다 쓰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해당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는 맨 위에다가 include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폼에서 새롭게 함수를 만들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JS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많이들 개발했습니다. 뭐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 방식은 자 스크립트 1번에서도 여기에 있는 유틸리티에 있는 JS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를 작업을 할 거고요. 폼 2에서도 할 거고요. 3번에서도 할 거고요. 사실 내가 필요한 JS 파일만 include해서 쓰면 되는데 실제 개발하다 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include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다 연결해 놓고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올라올 때 A라고 하는 화면이 올라올 때도 이 자바스크립트 3개가 타고 올라오고요. B라고 하는 화면을 올릴 때도 이 스크립트가 올라오고요. C를 올려도 이게 올라오죠. 즉, 폼을 띄울 때마다 이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중첩해서 올라옵니다. 한 번만 올라오면 될 걸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요즘에는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3번을 씁니다. 3번.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에는 아무런 인클루드가 없어요. 자, gfn 폼 온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했는데 이 함수는 넥사풀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밑에 폼에서도 정의된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폼이 동작을 해요. 자, 이 작업은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지금 그리드를 보게 되면 왼쪽에 넘버, 네임, 아이디부터 진행을 하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 체크박스가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체크박스 만들어주는 건 이 GFN 폼 온노드에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이 함수는 어디 있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go to declaration 하게 되면 해당 폼에 frame.js 소스가 열리면서 함수를 또 찾아가요. 어디에도 선언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 방식은 여기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자, 왼쪽에 edu.live.json 자, 클릭하게 되면 edu.lib 폴더에 util.js, frame.js, edu.lib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인클루드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넥사크로가 올라올 때 한 번 올려줍니다. 그러면 넥사크로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처럼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인클루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때 한 번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를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폼에서 계속 인클루드해서 했을 때 중첩에서 올라왔던 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요즘에는 다 이 오브젝트에다 올리는 거를 프레임워크에다 올린다고 하거든요. 다 프레임워크에다 올려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넥사프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모듈에 5개의 제이슨 파일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나가보게 되면 기본 제이슨 플러스 이것처럼 edu.lib.json 또는 ext protocol.json 더 많은 제이슨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프로젝트에서 지금처럼 자바스크립트들을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 처음에 홈 스크립트 1번을 한번 저희가 훑어보고요. 이거 잘못된 부분을 2번 형태로 만들어보고 최종적으로 3번까지 진행하는 게 실무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교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클루드 방식은 아예 쓰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라이브러리를 올릴 때는 여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들만 프레임워크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특정한 화면 하나에서만 쓰는 자바스크립트, XJS 파일이 있겠죠. 그때는 그 화면에 쓰는 인클루드를 쓰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 범용적인 것들은 프레임워크와 하에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 화면에서만 사용하고 끝날 거는 인클루드 방식을 쓴다. 인클루드가 아예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신 걸 보내드리고, 가능한 공통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은 프레임워크화에서 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자, 공통 코드 구형.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 코드성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자, 기본 과정에서 사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부속 코드와 직위 코드 정보를 가져오는 트랜잭션을 태웠었죠. 자, 이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서비스를 1대1 서비스 하나의 데이터셋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1대 N 방식으로 가져와야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폼이 로딩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로그인이 성공하면 코드성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셋에다가 보관해놓고 필요한 화면에서는 해당 글로벌 데이터셋에 있는 걸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코드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지 않는 것들, 바뀌긴 하지만 자주 바뀌지 않는 것들은 글로벌 데이터셋에다가 해놓고 필요에 따라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코드성 데이터이긴 한데 그래도 좀 자주 바뀔 수 있는 소지의 데이터들은 폼이 로딩하는 시점에 트랜잭션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딱 정해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변경 유보에 따라서 글로벌로 갈 거냐, 폼이 로딩하는 시점에서 갈 거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폼이 로딩할 때는 1대 N으로 가져와야 된다. 또한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비동기 방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동기 방식으로 가져오면 절대 안 돼요. 비동기로 가져와야 된다. 비동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를 나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특히 저희 기존 시스템이 마이 플랫폼이나 X 플랫폼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 넥사크로로 컨버전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고객분들은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마이 플랫폼 소스를 그대로 넥사크로로 디자인만 좀 바꿔서 컨버전만 해주면 돼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똑같이 화면을 구성해 주겠죠. 자, 그런데 이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저희 마이 플랫폼이나 X 플랫폼은 실행 환경 자체가 저희가 제공해주는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는데 이것은 내 PC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성능이 크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자체가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이 브라우저 성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원을 썼을 때와 브라우저 자원을 썼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대로 컨버전 해주세요 해서 그대로 컨버전하게 되면 재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가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게 마이 플랫폼으로 개발된 화면이었어요. 자, 이 화면을 그대로 넥사크로로 컨버전 해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또다시. 자, 이것을 개발해서 성능을 테스트 해봤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기존 대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구조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화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스텝 1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스텝 2를 입력하고 2가 끝나면 3이 입력하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다음처럼 첫 번째 보여주는 건 위에 있는 스텝 1에 대한 정보만 화면을 미리 보여주고 나머지 화면들은 백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직을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능이 향상이 돼서 고객이 만족했던 사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텝 1을 먼저 디자인해서 보여주고요. 나머지 스텝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 스레드를 별도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div에다가 URL을 걸어주게 되면 이 로직 자체가 비동기로 로딩을 하기 때문에 로딩 성능과 상관없이 화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능을 고려한다고 해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그대로 컨버전 해주셔야 돼서 너무 맹목적으로 다 해주시면 안 되고요. 성능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탭 페이지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언더바 탭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의 탭 페이지 여기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더블 클릭. 자, 여러분들 기본 교육 들었으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탭을 그리는 방법에는 탭은 탭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탭에서 화면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탭 페이지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컴포넌트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 이게 1번이고요. 또는 탭을 만들고 탭 페이지에는 UR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죠. 자, URL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소스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include돼서 보여져요. Next 탭 눌러서 여기에도 다른 페이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 자, 직접 그리는 방법이 1번이고요. URL로 거는 방법이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탭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때 몇 번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네, 2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2번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폼이 올라오는 시점은 탭 페이지 내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이에 있는 컴포넌트가 다 올라와야 폼이 로딩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탭 페이지가 있어도 실행할 때는 탭 페이지는 딱 하나만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되는 페이지만 올라오면 나머지 활성화되지 않은 페이지는 올리지 않고 로딩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로딩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무조건 2번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방식은 하나의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 확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면 undefined 오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것을 undefined 한데요. 해당 스크립트를 한번 보게 되면 탭 페이지 2의 폼에 버튼의 name을 찍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분명히 화면은 존재하는데 클릭하면 안 보여집니다. 이것은 URL로 걸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 자체를 URL로 걸었기 때문에 URL은 사용자가 클릭하는 순간 로딩을 시켜줍니다.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값이 나와요. 하지만 첫 번째일 때는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는 순간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undefined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탭에는 프리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true로 할 수 있어요. true로 하고 킥비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이제는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참조가 됩니다. 이 프리로드는 탭 페이지 1번, 2번에 URL로 걸어져 있는 폼들을 다 로딩한 다음에 폼한테 로딩이 끝났어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방법, 즉 직접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이 로딩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undefined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로딩 성능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프리로드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undefined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로직으로 푸셔야 돼요. 별도의 히든 컬럼으로 가지고 있던지 해서 로직으로 해서 풀어야 되지 얘를 프리로드를 건드려서 true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성능을 위해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오픈했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폼을 띄우면 폼이 뜨는데 너무 늦어요 하는 거는 이유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탭 페이지에 직접 그렸거나 URL로 걸었는데 프리로드를 true로 썼을 때 하나고요. 폼이 로딩하는 시점에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즉 코드성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통신 방식을 동기 방식으로 썼을 때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로딩하는데 느리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짠 소스에 대해서는 로딩 성능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야 됩니다. 자, DIV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퍼포먼스 언더바 div 언더바 어싱크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폼 안에는 백그라운드를 하나 그려볼까요? 백그라운드를 좀 색칠해서 자, DB 전에 set URL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로딩을 시킬 겁니다. set 언더바 URL이라고 하는 건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 div에 URL에 프로퍼티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로지 스크립트로만 했을 때 동작을 합니다. 자, div에는 어싱크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true, false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로딩 순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각각 set URL을 하게 되면 여기 div에 set URL을 호출해주고 밑에서 트레이스 로그를 찍었고요. 또 해당 서브 페이지, div의 서브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로딩이 끝나는 시점에 로그를 찍도록 제가 여기 div 서브 페이지라고 하는 로그를 찍게 해놨어요. 자, 이때 어싱크 기능을 활용해서 로딩의 순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리로드에서 어싱크 true라고 하는 건 send URL을 호출했을 때 이 폼이 이벤트를 받는 건 디비전 안에 페이지를 다 로딩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스크립트가 타는 거. 트랜잭션의 동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싱크는 펄스는 아니죠. 어싱크 true는 비동기 방식. 호출해주고 바로 스크립트가 타는 방식. 저희 비동기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싱크는 펄스는 동기 방식. 자, 한번 어싱크를 true로 해놓고 send URL을 딱 클릭하게 되면 로그 찍히는 거 한번 보세요. 메인이 찍혔어요. 자, 어싱크 true니까 비동기죠. 얘를 호출했습니다. 얘가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가 타버려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로딩이 다 끝나면 여기에 온로드가 타는 방식. 자, 이번에는 밑에 거 어싱크 펄스, 즉 동기로 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end URL을 하게 되면 div 페이지가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메인이 타는 방식. div가 다 올라오고 메인이 타는 방식.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이 로딩 페이지, 디비전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이 화면 자체가 흰색으로 보여지겠죠. 흰색으로 보였다가 한참 있다가 화면이 딱 보여지면 사용자가 느리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싱크 트루 기능을 써서 순서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럼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하지만 이 기능을 쓰려면 이 프로퍼티에다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URL로 걸어줘야 된다. 이것만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드의 익스프레션.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인딩으로 풀었는데 바인딩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익스프레션으로 풀었죠.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 만들면서 뭐 순번도 만들어보고 겟섬도 해보고 뭐 성별, M일 때 남성, W일 때 여성 이런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익스프레션은 엄밀히 말하면 필요는 한데 많이 쓰면 성능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최소화해서 또한 최대한 단순화해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쓰면 성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조금 쓰더라도 스크립트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익스프레션보다는 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성능이 도움이 돼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수량과 가격을 더해서 곱해서 금액을 구하는 로직을 구현한다고 할 때 그냥 AMT는 EXPR 쓰면 되죠. 카운트 곱하기 프라이스. 자, 이게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방법이고요.
저는 익스프레션을 쓰지 않고 AMT라고 하는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를 좀 구현해서 똑같이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퍼포먼스 언더바 EXPR 데이터 바인드. 퍼포먼스 언더바 EXPR 데이터 바인드. 자, 열고요. 자, 추가를 눌렀을 때, 자, 왼쪽에는 그리드에, 네, 왼쪽이 들까요? 그리드에 값을 구할 때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AMT에다가 그냥 바인딩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스크립트 코딩을 넣었습니다. 추가를 했을 때 add row로 하나 해주고, 자, 값이 바뀌면 데이터셋의 on value change가 발생하면 수량이 바뀌면 AMT를 구하는 로직 넣어주고, 가격이 바뀌면 다시 AMT를 구하는 로직을 넣어주도록 스크립트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똑같아요. 자, 추가를 눌러서 왼쪽에 수량을 넣고 가격을 넣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오른쪽도 뭐 5라고 하는 숫자에 뭐 5천, 500을 넣어도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익스프레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익스프레션을 한 그리드는요. 지금 그리드 위에 마우스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넥사크로 엔진 이벤트가 막 동작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다시 그리도록. 그런데 오른쪽은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해줘요. 또한 데이터가 많으면 이 스크롤이 생기게 돼 있는데 스크롤 위치가 못 따라옵니다. 자, 화면 사이즈가 얘가 작아지면 이게 스크롤이 생기게 돼 있죠. 근데 데이터 건수가 10,000건 이상 넘어가면 마우스 스크롤은 이만큼 따라오는데 스크롤 바가 갭이 계속 발생을 해요. 느려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사용은 하되 최대한 단순화해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데이터셋에는 enable 이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 들을 때마다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자, 넥사크로는 데이터셋의 특정한 컬럼의 값이 바뀌면 내부 이벤트 스크립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10,000건의 데이터의 컬럼의 값을 바꾼다고 하면 이벤트가 10,000번 동작을 합니다. 10만 건 레코드를 바꾼다? 이벤트가 10만 번 동작합니다. 그러면 성능이 정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enable 이벤트를 펄스를 주게 되면 이벤트가 동작하는 걸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바꿔주고 다시 툴을 해주게 되면 이벤트가 딱 한 번만 탑니다. 그러면 10만 번 동작했던 거, 10,000번 동작했던 이벤트 시간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죠. 직접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스에서 자, 세 번째 DS Enable 이벤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리드 데이터셋 0에 총 600건 정도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왼쪽에 있는 600건의 레코드를 오른쪽 위쪽에다가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를 할 때 add row를 해서 복사했습니다. add row를 하고 set column을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enable 이벤트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밑에 있는 건 사용했을 때 시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직접 체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enable 이벤트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클릭하면 이게 눌러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눌렀어요. 자, 복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체감으로 그냥 느껴보세요. 자, 클릭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했을 때, 자, 클릭했어요. 끝났어요. 다시 한번 클릭 끝났습니다. 벌써 600건의 데이터만 복사를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특정한 데이터셋의 컬럼을 바꿀 때는 이렇게 enable 이벤트를 써주셔야 된다. 써줘야 된다. 펄스를 하고 끝나면 true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true를 하지 않게 되면 넥사프로 엔진이 자동으로 해줬던 모든 동작들을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스크립트로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펄스를 했으면 반드시 true를 해줘야 된다.
이건 결과물이고요. 그리드에도 enable read row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는 뭐 그리드를 다이나믹하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해보지 않았을 텐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뭐 그리드 컬럼을 자동으로 생성해낸다든지 권한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컨텐츠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드 컨텐츠 디자인이 바뀌면 이것 또한 넥사 프로 엔진이 동작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자, 이때도 enable readrow를 펄스로 해주고 작업한 후에 마지막에 true를 해주게 되면 이벤트가 한 번만 동작을 합니다. 한번 직접 이것 또한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enable readrow 밑에서 5번째. 해당 내용은 그리드에 200건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200건의 로우 높이를 조절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enable readrow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클릭을 했습니다. 1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드의 로우 높이를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자, 리로드해서 다시 한번 클릭. 1초 정도 걸리죠. 200번의 레코드만 수정했을 뿐인데, 자, 이번에는 사용했을 때 끝났어요. 클릭 끝났어요. 1초도 안 걸리죠. 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폼을 돌리면서 enable readrow false 해주고 로직 처리한 다음에 true 해줬을 뿐입니다. 밑에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드 enable readrow 소스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실행을 해보면 자, 왼쪽에 그리드를 그릴 거고요. 오른쪽에도 그리드를 그릴 건데 왼쪽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클릭. 자, 다시 리로드해서 자, 클릭. 자, 이번에는 사용해서 자, 클릭했을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딱 그려진다라는 느낌이 딱 그려지죠. 하지만 오른쪽은 바로 누르는 순간 바로 그려집니다. 이게 enable readrow의 프로퍼티입니다. 단순하게 프로퍼티만 사용했을 뿐인데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마법과 같은 프로퍼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드에는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드에는 밑에서 세 번째 그리드 패스트 V 스크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스크롤을 한번 해보세요. 스크롤을 위아래로 옮기면 그리드의 레코드 변화되는 게 가운데만 레코드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딱 놓는 순간 화면이 그려질 거예요. 이건 그리드의 기본 기능이 아니죠. 자, 기본 기능은 디폴트를 눌러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를 누르고 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전체가 스크롤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렇게 스크롤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너무 빨라서 데이터를 사실 확인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 자,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 가운데 데이터가 변화되는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이미지 처리해놨다가 놓는 순간에 다시 딱 그려져요. 그러면 스크롤 성능이 엄청 빠릅니다. 자, 이것도 모든 그리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대용량 데이터인 경우 쓰시면 돼요. 휠은 되지 않습니다. 휠은 되지 않고요.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당 옵션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을 검색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 디스플레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옵션들이 더 있어요. 탑 쪽에다 할 건지 탑 센터 바텀에다 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옵션을 좀 바꿔서 해보게 되면 탑, 센터, 바텀 이렇게 세 군데 처리를 해줘요. 이 데이터 건수가 많으면 마우스가 지금 이 정도 가는데 스크롤이 못 따라와요. 갭이 발생을 합니다. 쭉쭉 발생을 해요. 익스프레션이 많아도 이것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 스크롤 했을 때 성능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디스플레이 타입, 스크롤 타입도
저는 센터를 줘서 처리해 주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고객사에서도 이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모든 그리드 스크롤을 이렇게 맞춰도 상관없고요. 그거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건이면 10,000건 밑으로는 뭐 기본 스크롤 쓰고 10,000건이 넘어가면 이 방식을 쓴다든지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힐로 했을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스크롤바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은 통신후 간결화. 넥사크루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하죠. 트랜잭션 한 후에 콜백 함수에서 특정한 컬럼을 재가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넥사크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데이터 처리는 서버 쪽에서 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넥사크루에서는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주는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콜백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SQL 문단에서 처리를 해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도 나는 콜백단에서 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포문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때는 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무조건 set underbar enable 이벤트를 걸어주고 펄스 해주고 true를 해줘야 성능이 납니다. 가능한 콜백에서는 데이터 가공하는 건 보내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서버단에서 다 처리해오고 넥사크루에서는 보여주는 용도로 해야 성능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대량 데이터 처리. 넥사크루의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페이징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서 스크롤 해가면서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 방식이 WRE,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대부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크롤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성능에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그리드는 페이징 처리를 구현을 합니다. 넥사크루에서 기본 그리드의 페이징 처리는 지원되지 않지만 관련된 소스 스크립트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팁 게시판을 보셔도 되고 저희 고객지원센터에다 전화하셔서 달라고 하셔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연동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페이징 처리를 해서 로직을 구현을 해주시고요. 또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최대한 제약 조건을 줘서 즉 기준 뭐 짧게 한 달, 뭐 3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경량화해서 가져오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사용해 보게 되면 내 계좌에 대해서 조회를 할 때 기본 뭐 한 달, 길면 3개월, 뭐 최대 6개월, 정말 길다고 하면 1년 정도밖에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은행권에서 프로그램 구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한계가 있고 사용자들의 이 사용자 수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앞으로는 웹 브라우저에서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도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넥사크루에서 파일 전송, 파일 업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넥사크루에서 제공해주는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기회로비 형태로 올리는 방법. 세 번째로는 상용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상용 제품이 제일 좋겠죠. 뭐 업다운로드만 전문으로 하는 모듈인데 이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것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차선적으로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넥사크루에서는 이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에서 간혹 가다가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들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올려도 데이터를 잘라서 서버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파일이 전달이 돼요. 근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전송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담은 걸 서버로 한 방에 딱 던져줘요. 잘라서 보내주지 않고요. 한 방에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첨부하는데
사이즈 용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서버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첨부할 때 무조건 사이즈 제약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를 쓰면 되는데 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굳이 만들까요? 자, 이것은 저희 기존 넥스 마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에서는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가 없었어요. 그때 차선적으로 쓸 수 있었던 방식이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넥사크로를 개발하신 분들이 마이 플랫폼 개발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러한 파일 업로드 기능들을 모드로 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컴포넌트가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방법은 이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파일 업다운로드 컴포넌트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창 제약사항. 자, 넥사크로는요, 차일드 폼을 띄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달과 모달리스.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폼에 퍼포먼스 한다고 폼이 있습니다. 자, 해당 폼을 실행해서 킥비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컴포넌트 활용 시간 폼에서 봤습니다. 폼. 자, 차일드 폼을 띄우는 방법은 모달 방법 3-1을 클릭하면 모달 방식으로 뜹니다. 모달은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페어런트를 접근하려고 하면 해당 폼을 닫았다가 클릭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달의 특징이고요. 모달리스는 클릭하게 되면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놉니다. 따라서 페어런트도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이게 모달리스의 특징이에요. 자, 둘 방법 중에 어느 걸 권장하느냐? 자, 모달 방법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되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때문에. 지금은 NRE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 3-1을 클릭했을 때 해당 폼이 뜨는 방식은 폼에 종속돼 메인 폼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넥사크로 엔진을 공유해서 씁니다. 따라서 해당 폼이 로딩되는 건 해당 폼 소스만 읽으면 바로 로딩이 돼요. 이게 모달이고요. 모달리스는 폼을 클릭했을 때 페어런트와 독립적으로 놀기 때문에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를 따로 관리합니다. 즉, 해당 폼을 보여주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넥사크로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올려요. 그러니까 폼만 가져오는 모달 방식보다는 느립니다. 엔진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모달과 모달리스에서는 모달 방법을 권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3-3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브라우저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려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제가 버전을 좀 바꿔놔서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모달리스 여전히 안 뜨네요. 제가 뭘 하나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뜨는 거고요. 아이브라우저, 아이브라우저가 특히 문제고요. 크롬이나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모달 방식, 모달리스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오픈하는데 모달보다는 성능이 좀 늦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다 보면 뭐 특정한 DRV의 비지브를 펄스에다가 true 또는 높이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도 저희 넥사크로 엔진은 이러한 작업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건 안 할 수는 없죠. 자, 스크립트의 과도한 스크립트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자, 통신 방식. 자, 통신 방식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있다.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이자영님, 저희가 권장하는 통신 방식은 비동기죠. 맞습니다. 동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자, 동기 방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락이 발생을 해요. 자, 통신으로 인해서 응답이 오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대기 상태로 빠져요.
모든 넥사크로 엔진이 올 스톱이에요, 이벤트가. 오로지 데이터를 받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하고 옵니다. Alt 탭을 눌러서 다른 작업하다가 지금 정도 끝났겠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 끝났으면 다행인데 안 끝나고 아직도 로딩 중이라고 하면 화면이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또한 이벤트를 좀 더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 애니메이션 같은 걸 처리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일시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판단하고 종료시켜 버릴 수가 있다. 자, 또 만약에 1초짜리 서비스를 여러 번 호출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1초짜리 스크립트가 끝나야 두 번째 스크립트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번을 호출하면 2초, 5개를 호출하게 되면 5초가 걸려요. 하지만 비동기 방식은 1초짜리 호출하고 바로 밑에서 1초짜리를 또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초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비동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개발자분들은 나는 동기 방식이 편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기 방식은 스크립트를 순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할 수 있다. 비동기는 순서를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호출하고 후 처리를 콜백에서 해주시면 돼요. 콜백에서. 그러면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트랜잭션 밑에로는 다른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쓰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X 플랫폼 소스를 넥사코로로 전환해주는 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툴이 아니고요. 저희가 컨버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환율은 100%는 되지 않고요. 잘 되면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컨버전이 되더라도 나머지 확인하는 작업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을 한번 돌렸을 때 이 프로그램 본수가 많으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컨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개발자분들이 처음부터 전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0%는 되지 않는다. 우선 디자인적인 부분은 다시 다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소스 부분은 전환이 되더라도 한 70% 정도? 잘 되는 경우는 한 70, 80% 정도 얘기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60에서 70%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영업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X 플랫폼을 넥사크로로 전환을 할 계획이 있다 하면 이 컨버전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이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방식 중에 SSV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넥사크로에서 통신 방식은 XML, SSV, 바이너리, 제이슨 통신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SSV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패킷을 잘 확인해 보시게 되면 스트링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파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저희 XAPI를 이용하지 않고도 SSV 포맷 형태를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XAPI에서 제공해주는 이 SSV 통신 방식보다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넥사크로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우선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SSV로 보낼 건지, XML로 보낼 건지, JSON 형태로 보낼 건지를 판단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SSV 형태로 그냥 스트링 라이트를 해버리게 되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스트링 라이트로 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셋 자체를 만들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나겠죠. 모든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저희 XAPI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XML, SSV, JSON 포맷으로 옵션만 바꿔주게 되면 변환이 바로바로 됩니다. 근데 정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XAPI보다는, 얘를 이용하기보다는 SSV 형태로 그냥 출력해주게 되면 좀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용량 데이터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드는 포맷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는 XAPI를 이용한다고 하면 서버 프레임워크에서 이 옵션만 바꿔치기 하게 되면 SML, SSV, JSON 형태로 옵션만 바꿔치기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맷이 바뀌지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JSP 소스를 예로 들어 놓은 건데, 자, 아웃프린트에서 로 타입 써주고, 그 다음에 넘버의 스트링 구분자 ES, 구분자입니다. US는 구분자. 자, 저희가 SSV 라이트를 해보게 되면 스페이스로 구분자 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분자입니다. 자, 4번 EMP ID 스트링의 32자리 또 구분자 이렇게 컬럼 헤더 정보에서 대해서 내용을 넣어주고요. 밑에는 데이터 포문을 이용해서 실 데이터를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정보가 바로 SSV 형태로 출력이 되니까 XAPI를 썼을 때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프로그레스 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준비 자료 폴더에 가보게 되면 chunked.gif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서버를 통해서 1000건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내가 조회를 눌렀을 때 서버에서 1000건이 만들어지면 한 방에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레스 로드라고 하는 건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일정한 사이즈만큼 잘라서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지금 토탈 1000건을 받는데 100건씩 나눠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0건 받는데 속도가 느린 거는 이 슬립 시간을 줘서 그래요. 슬립을. 그래서 느려지는 거고요. 더 빠릅니다. 자, 1000건을 받는데 100건씩 서버에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보내주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화면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1000건을 잘라서 받던 한 번에 받던 받는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이 청크드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방식은 클릭을 했을 때 모래시계만 돌고 있다가 데이터 1000건을 받으면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100건씩 들어올 때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걸 보여주게 되면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크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때 데이터셋에 온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데이터셋에는 n 이중 값이 있다고 그랬죠. 값이 1111이 들어와요. 원래는 모든 데이터를 받게 되면 0이 들어옵니다. 0. 근데 청크드 방식으로 잘라서 받게 되면 0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1111 했다가 마지막에 0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데이터셋에는 온로드 이벤트에서 스크립트 작성할 때 n 리즌이 0일 때 작업을 해야 모든 데이터를 받은 후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청크드로 받을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온로드 이벤트에다가 메시지가 몇 건이 조회됐습니다. 딱 하게 되면 청크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순간 이벤트가 여러 번 타겠죠. 그래서 n 리즌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게 프로그레스 로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환경 세팅만 바꿔도 성능에 도움이 되는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서버에는 제가 지금 톰캣을 예로 들어놨는데 컴프레스 기능이 있어요. 컴프레스 기능은 사용자가 컨텐츠를 요청하면 웹서버가 순간적으로 지집으로 압축을 해서 클라이언트에다 딱 내려줍니다. 소스를. 웹브라우저는 또 지집되어 있는 소스는 언집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구간에 받는 패킷 양이 줄기 때문에 훨씬 빨리 받겠죠. 이건 서버에서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또한 요 최소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2048이 넘어갔을 때 지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서버 입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때 순간 메모리가 확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 순간에 지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서버의 메모리 부하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게 싫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R집, 뭐 세븐집, 빵집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세븐집이 있어요. 7집이라고도 하죠. 세븐집. 자, 이 세븐집이 웹서버의 지집 알고리즘하고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세븐집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화면을 다 압축을 미리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집으로 압축이 됐으니까 압축된 파일을 서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웹서버에서 특정한 확장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form.xfdl.js.gzip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확장자가 gzip인 건 컨텐츠 정보를 압축됐다고 하는 걸 세팅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파일은 클라이언트에 내릴 때 자동으로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세팅이 돼서 넘어와요. 그럼 서버에서는 따로 압축을 해주지 않아도 압축된 효과를 내는 거죠. 클라이언트端에서는 원집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버에 부하도 주지 않고 네트워크 패킷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의 한 가지 단점은 개발자가 피곤합니다. 왜? 소스가 바뀔 때마다 개발자가 G집으로 묶어서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 중에 플레이넥사크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 넥사크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세븐집으로 미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로딩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웹서버에는 Keep Aliv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웹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Keep Alive 쓰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버에 딱 접속을 하게 되면 Keep Alive는 일정한 개수의 통신 스레드를 맺어요. 자, A라고 하는 사용자가 들어왔으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스레드를 5개를 딱 맺습니다. 연결을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나 화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Keep Alive를 쓰게 되면 내가 트랜잭션을 10번으로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네트워크 패킷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 통신이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4번, 4번, 하나, 둘, 셋,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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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해서 총 10번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스레드는 5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4번, 4번, 2번이 넘어갈까요? 5번, 5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한 개의 이 스레드는 동기 통신을 할 때 쓰는 겁니다. 4개만 써요. 비동기에서는 4개만 쓰고 하나는 동기용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4번, 4번, 2번이 된다. 근데 Keep Alive를 쓰지 않겠다고 웹서버에서 세팅하는 건데 않겠다고 하면 트랜잭션이 요청할 때마다 커넥션을 맺어요. 커넥션 맞고 데이터 받고 끊고 또 커넥션 맺고 데이터 받고 끊고 커넥션 연결과 끝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Keep Alive를 쓰면 연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Keep Alive는 웹서버에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서버에는 또 eTag라고 하는 환경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캐시 기능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브라우저는 캐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웹서버에서 eTag 또는 last modified라고 하는 이 플래그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캐시에 이 정보를 보관했다가 이걸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있을 경우에는 last modified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써야만 캐시가 동작을 한다. 나는 아무리 클라이언트에서 캐시를 선언해 놨는데 무조건 넘 방식으로만 캐시가 동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웹서버에서 저러한 이 태그나 last modified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패킷을 찍어보면 압니다. 패킷을 찍었을 때 대부분 이 태그를 많이 쓰는데 이 태그하고 여기
타임이 있죠. 요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안 나오면 캐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팅을 했어도 무조건 넌으로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캐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우선적으로 웹서버에 이 태그나 last modified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정상적으로 넘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넘어오는데도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정보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메모리적인 부분. 자, 이전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저희 제품이 알아서 엔진단에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든 화면 소스는 어디서 동작을 합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짰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메모리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선언되지 않는 변수, 의도치 않게 바나 디스를 생략한 변수는 글로벌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로 잡히지 않게 바나 디스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생성을 할 때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클릭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컴포넌트를 생성했다가 지우는 작업을 할 텐데, 지울 때, 즉 리소스를 해제하기 위해서 리무브 차일드만 하게 되면 화면상에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스크립트 작성을 끝내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디스토리와 널까지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쌓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해제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브라우저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시간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떨어져요. 그래서 리소스를 해제할 때는 리무브 차일드만 할 게 아니라 디스토리와 널까지 해준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윈도우 7의 i11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MS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4시간 일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한번 아침에 키면 그날 재기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는 한 달 내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계속 조금씩 누적이 돼요. 어느 순간 메모리가 뭐 1.5기가 정도 쌓이면 멈추겠죠. 그래서 윈도우 7의 i11은 메모리 누수 현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넥사크로에서 자, 특정한 고객 사이트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자, 인사이트, 테크팁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서브 페이지를 누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페이지가 리로드 되는 으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근데 특정한 고객사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 환경 자체를 완전히 새로 고침하는 형태로 메뉴를 구성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는 경우.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는 경우, 리로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가 증가합니다. 안에 있는 페이지만 바꿔치기 하는 건 그렇게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리로드 방식으로 메뉴 이동을 하게 되면 발생을 한다. 자, 넥사크루에서 특정한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보여주죠.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웹브라우저, 네이버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할 땐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URL에다가 이렇게 하죠. 네이버닷컴 입력하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 이것은 왜 안 나오느냐면 크로스 브라우저 때문에 그러는데요. 런타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정한 페이지를 보여줄 때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보여주는데 웹브라우저 컴포넌트가 있는 페이지에서는 해당 폼이 닫힐 때, 해당 폼이 on before close 될 때 여기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넣어주게 되면 메모리가
감소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온 비포 클로즈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자, 넥사쿨에서 차트를 구현할 때 저희 넥사크로는 기본적으로 넥사크로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시면 돼요.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 제품에 비해서 좀 예쁘지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플레인 넥사크로에 가보면 오픈 소스에 넥사크로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모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차트가 넥사크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무료 차트예요. 이거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근데 기능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디자인적으로 좀 투박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용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상용 제품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알메이트 차트예요. 이게 국내산 제품인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알메이트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방금 네이버처럼 불러서 쓰는 방식이 있고요. DIV에다가 직접 차트를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는 NRE 환경에서도 동작을 하고 WRE 환경에서도 모두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라든지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i 브라우저 자체가 메모리 누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알메티에서 div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WRE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웹브라우저로 실행했을 때만 가능한 환경이에요. 만약에 나는 NRE 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NRE 환경에서 자, 문제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NRE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올리면 기본적으로 i 브라우저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는 i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버전이 올라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올라옵니다. 이때 올라오는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는 몇 번이 올라올까요? 자, i8, 9, 10, 11까지 있죠? 이 중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설치된 버전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i7으로 올라옵니다. i7.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메모리 누수 현상되는 걸 멈추려고 하면 최신 버전으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올리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넥사크로에서 웹브라우저를 딱 올리게 되면 얘는 내가 i11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i7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준 다음에 쓰셔야 돼요. 자, 올리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NRE 환경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주고 i11을 해주게 되면 그나마 누수 현상 되는 걸 늦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WRE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개발 방식을 div 방식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 현상이 없습니다. 성능도 더 빠르고 더 가벼워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개발할 때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능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